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영국에서 어학연수 중인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어학연수를 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죠? 제가 한국을 떠나 머나먼 타향살이를 하게 된 건 바로 1년 넘게 연애하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 때문입니다. 이건 뭐 거지근성이라고 하기에도 창피할 만큼 찌질한 남자였더라고요. 솔직히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당시에는 콩깍지가 시여 사리 분별 못했던 저 자신도 자랑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어이없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 남자친구였던 그놈은 지역에 있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남자였어요. 처음 만난 건 친구 소개로 만났죠. 제 친구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나이라고 하기엔 무척 동안에다가 50는 센스가 상당히 뛰어난 훈남이었습니다. 연봉은 4천만 원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 물론 30살도 안 된 걸 감안하면 결코 적게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성공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남자친구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경향이 심한 남자였어요. 당연히 남자친구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을 땐 그런 모습조차 자신감 넘쳐 보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만 보여서 그게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고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은연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버릇이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또래가 아니라 제가 그 비교 대상인 적이 많았습니다. 사실 비교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충고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쯤에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면 겉으로만 봤을 때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평범 수준도 안 될지도 모르죠.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조금 안 됐거든요. 제 직업은 독서실 총무예요. 지방의 전문대를 졸업하고 20대 중반까지 중소기업을 다니던 저는 뭐랄까 3위 목표를 상실했다고나 해야 할까요? 아무튼 매일매일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사표를 내고 1년 동안 뒤늦은 방황을 하게 되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고 싶은 거나 이루고 싶은 뭔가가 없다는 게 그토록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다 못한 부모님 때문에 시작한 게 바로 독서실 총무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독서실 총무 월급이 절대 200만 원이나 될 수 없잖아요. 여기엔 나름 비밀이 하나 있는데 사실 당시 제가 일하고 있던 독서실이 바로 저희 부모님 건물에 있다는 거예요. 도합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는데 이상하게 건물 탑층인 자리만 도무지 안 나가길래 부모님께서 꽤 오래전에 직접 독서실을 차리신 거죠. 물론 요즘은 스터디 카페가 대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수익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위에 학교들이 많거든요. 특히 시험 기간만 되면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물론 그렇다고 떼돈을 버는 건 아니고 그냥 저냥 부수입치고는 제법 버는 수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 건물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났다고는 하는데 그마저도 코로나의 스터디 카페 열풍 때문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조만간 접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남자친구와 연애하면서 제가 독서실 총무라는 것만 이야기했지. 그게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있다는 건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월 수입이 대략 200만 원 정도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남자친구의 눈에는 제가 나이 먹고 독서실 총무나 하는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쏘아붙인다거나 직접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저를 걱정해준다고 착각을 할 만큼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남자친구였죠. 늘상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사회생활의 어려움이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사항 같은 자기 딴에는 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를 걱정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혹시 무슨 시험이라도 준비하는 거냐고요. 전 아니라고 딱히 공부하는 건 없는데 아직 뭘 해야 할지 못 정한 거라고 대답을 했더니 한숨을 길게 쉬며 저를 엄청 한심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기분은 나빴지만 할 말이 없더군요. 제가 남자친구 입장이라도 똑같았을 테니까요. 나이 30이 다 돼가는데도 변변한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구체적인 목표도 없는 제 자신이 저라고 왜 한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자친구가 그때 저한테 사람이 목표 없이 사는 건 스스로를 좀먹는 짓이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하는데 충격을 좀 받았네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막상 남자친구 입에서 직접 들으니 훨씬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게요. 일단 시간 날 때마다 닥치는 대로 책부터 읽었어요. 구식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을 믿었거든요. 거기다 제가 하는 일이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 아주 제격이었죠. 그렇게 조금씩 제 스스로의 변화를 꾀하며 남자친구와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 말고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저한테도 잘하는 남자친구였던 터라 가끔씩 이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해본 적도 있긴 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정말 결혼하자고 고백을 했을 땐 깜짝 놀라 뒤집어질 뻔했네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거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과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부터 아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요. 그랬더니 크게 실망한 남자친구는 그럼 최소한 양쪽 부모님에게 인사는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결혼은 무리더라도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공교롭게도 그때 마침 저희 부모님이 제 나이 30 되기 전에 결혼하는 건 어떠냐고 하시며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는데도 선자리를 알아봐 주신다고 부담을 주시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잘 됐다 싶어 그 정도는 괜찮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쇳불도 단숨에 빼라고 그날 저희는 헤어지기 전에 양쪽 부모님께 인사드릴 스케줄까지 정해버렸죠. 그때 별안간 궁금해지더라고요. 물론 당장에 결혼할 건 아니었지만 과연 남자친구가 결혼 준비는 얼마나 해놨는지가 말이에요. 그래도 결혼하자고 말을 했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테고 그게 알고 싶어져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 자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냐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피식 웃는 거예요. 그때는 미처 눈치를 못 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를 비웃은 게 확실하네요. 저는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나중에 나도 참고할 거 아니냐 했더니 아주 큰 소리를 치며 너는 그냥 조촐하게 혼수만 준비해. 신혼집은 이미 준비돼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혼수도 크게 준비 안 해도 된다며 저보고 고시원에서 얼마 버는지 아는데 절대로 부담 주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한 번 더 말하더군요. 자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정도 준비도 안 하고 결혼하자 했겠냐며 네 남자친구 생각보다 능력 있거든? 라고 하는데 그동안 데이트하면서 남자친구가 벌이에 비해 씀씀이가 큰 편이라고 자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구나 싶었네요. 저렇게까지 자신있게 나오는데 더 이상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생각했죠. 한편으로는 나중에 정말 결혼할 때가 되면 자기가 알고 있던 것보다 제가 훨씬 잘 사는 집, 딸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놀라고 좋아할까 저 혼자 흐뭇한 상상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저희 집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말하지 않은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섣불리 말했다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찾아왔을 테니까요. 여하튼 약속한 날짜가 되었고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거의 끝까지 가서 거기서도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가니 주택가가 나오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곳에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습니다. 2층은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리고 1층은 현재 세를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음에 예민한 사람들이니 계단에서부터 조용히 올라오라고 저한테 말해주길래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제 손까지 덥석 잡아주시는데 참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래층 사는 사람들이 올해 계약이 끝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재계약은 1년 단위로 하실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들어올 때 전체적인 수리는 못 해주더라도 도배와 장판 정도는 해주겠다느니 도무지 영문 모를 소리 하시는데 제 결혼과 아래층 세입자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궁금하던 차에
남자친구가 알아서 실토를 하더군요.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가지고 있다면서 허세를 부리던 집이 바로 이 집 1층이라는 거예요. 충격 그 자체였죠.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여긴 남자친구 부모님 집이고 다른 곳에 집을 또 가지고 있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물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무조건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거나 집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단지 남자친구가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1등 신랑감이니 뭐니 하면서 자랑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실망을 한 거예요. 더 이야기했다가는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큰 싸움으로 번질 것만 같아서 자리 마무리하고 오는 길에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로 가지고 있는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이었냐고 물어보니 아주 당당하게 그렇다네요. 하지만 말은 바로 하라고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 집은 2층이고 1층은 자기 집이랍니다. 1층이랑 2층이랑 따로 분리된 공간인데 이게 어떻게 같이 사는 거냐며 오히려 저한테 따지면서 요즘 빚 없이 집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지는 알고나 하는 소리냐 하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엄청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보며 그러니 아직도 독서실 총무나 하는 거야? 이러면서 또다시 잘난 척을 하는데 그냥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랬던 겁니다. 이 자식이 저와 결혼하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자기보다 훨씬 돈 못 벌고 모자라 보이는 여자를 찾았던 거예요. 자기도 모아놓은 돈 없고 쥐뿔도 없으니까 시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도 아무 불만 없이 식모 노릇할 그런 여자로 저를 선택한 거였죠. 제 배경을 모르니까 그냥 독서실 총무의 꿈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저라는 여자가 얼마나 탐나는 먹잇감이었겠습니까. 이미 이 남자와 더 만날 생각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부모님 건물에 대해 전부 털어놓고 속 시원하게 걷어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하지만 참았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아나무인의 염치도 모르는 인간을 남자친구로 사귄 사람 역시 저 자신이잖아요. 거기다 막말로 제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딱 그만큼의 남자를 만난 거라 생각하고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전부 제가 못난 탓인걸요. 물론 제 배경에 대해서 말해버리면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 게 분명하죠. 거기다 저를 놓치고 남친이 매달리거나 후회하는 모습에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가요? 더욱이 저런 쓰레기 같은 사고방식에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남자가 한순간에 눈이라도 돌아버리면 뒷감당은 또 어떻게 하고요. 그때 한참 자기 혼자 열변을 토하던 남자친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저보고 결혼할 때 직접 집해오랍니다. 그러면서 혼자 피식 웃더니 애초에 그 정도 능력 있는 여자였으면 자기를 왜 만나겠냐면서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한다나 뭐라나 아주 작정하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잘됐다 싶어 그걸 꼬투리 잡아 크게 말다툼을 유도한 다음 결국 저희는 헤어졌어요. 남자친구는 헤어지면서까지도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랍니다. 뭐라고 떠들던 전 상관없었어요. 이미 제 머릿속에는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하는 걸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부모님께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들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헤어졌다는 사실보다 그딴 놈한테 당신 딸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에 더욱더 분해하셨고 당장이라도 찾아갈 기세였죠. 그렇지만 제가 말렸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 저 같은 호구는 찾을 자신이 없던지 남자친구에게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전부 무시했죠. 문자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차단은 왜 안 했냐고요? 한 번은 꼭 다시 만날 생각이었거든요. 마침내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더 이상 헛된 시간 낭비는 그만하고 싶어서 어학연수를 떠나기로 말이죠. 언어를 배우며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외국에서 견문을 넓히다 보면 진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부모님은 당신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냐 하셨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부딪혀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전 마지막으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물론 혹시 몰라 부모님에게 미리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였고요. 아무튼 남자친구에게 저에 대한 모든 걸 전부 털어놨습니다.
저희 배경부터 시작해서 헤어진 후로 어떤 생각들을 하고 무슨 결심을 했는지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말해줬어요. 처음엔 못 믿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나눴던 문자들을 일부 보여주니 그제야 표정이 달라지면서 태도가 바뀌더군요. 그 잘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든 저를 잡아보려 온갖 감언이설로 사과도 하고 설득도 시도하는데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그 정도 인간인 건 이미 알아차렸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얼굴 보자고 한 건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다. 단지 너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꼭 해야겠다 생각해서 보자고 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뭐가 고맙냐고 물어보길래 네 덕분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네가 그러지 않았냐고, 결혼할 때 집해올 능력 있는 여자였다면 미쳤다고 널 만나겠냐고. 그 순간 깨달았다고 했어요. 너같이 형편없는 남자를 만난 게 내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란 걸. 더러운 쓰레기에 파리가 꼬이듯이 내가 형편없는 여자라 너 같은 게 꼬인 거 아니겠냐 했더니 남자친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라고요. 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는 너같이 수준 이하의 남자 꼬이지 않도록 열심히 살 테니 부디 너는 네 수준에 맞는 여자 잘 골라서 니네 부모님 집에 평생 얹혀 살길 바란다. 이 말을 끝으로 전 바로 돌아 나왔고 그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만 있더라고요. 그게 그놈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저는 현재 영국으로 온 지 6개월 정도 되네요. 비록 한국에 있는 부모님도 보고 싶고 음식이며 모든 게 아직은 어색하고 힘들지만 여기서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건 그만하고 싶거든요. 비록 남자친구와 함께했던 1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인생을 살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남한테 무시받을 때 반박조차 못하는 그런 인생은 아닐 거라 확신하네요. 다들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32살 되는 여자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락밴드에서 보컬로 쭉 활동해왔고, 대학교도 실용음악과를 다니면서 가수의 꿈을 놓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이쪽에서 자리 잡기가 무지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친정은 좀 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안 형편 걱정할 필요 없이 하고 싶은 거에 매진을 할 수 있었겠죠? 아빠는 대학 교수세요. 물리학 쪽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신 분이고, 엄마는 가정주부십니다. 오빠만 둘 있어요. 둘 다 결혼했고요. 큰오빠는 외국에서 일 때문에 조카들이랑 새언니랑 살고 있는 중이고, 작은 오빠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있는 사랑 없는 사랑 다 받으면서 컸어요. 그렇다고 오냐오냐 자라서 개념이 없거나 버릇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는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은 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긴 했죠. 제가 어떤 잘못을 해도 크게 나무라거나 혼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랐다면 아마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인간으로 컸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절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늘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죠. 부모님한테 버릇없이 굴 때마다 혼내기도 하고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예의 없이 굴 때면 여지없이 저는 큰오빠나 작은오빠에게 끌려가 몇십 분을 혼나곤 했습니다. 물론 아빠와 엄마는 그런 오빠들에게 불만이 없지는 않았지만 워낙 오빠들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제 인성교육은 오빠들에게 맡기게 되었어요. 얼마나 오빠들이 보수적인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전 교복 말고는 치마도 못 입었으니 말 다 한 거죠. 그래도 제가 크게 반항하지는 않았던 건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물론 어릴 땐 쓸데없는 오기도 부려보고 대들기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논리로 박살이 나니 나중에는 수긍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저를 엄하게 키운 오빠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한 번은 오빠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게 유독 엄격하게 대했던 이유가 바로
저의 음악 활동 때문이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능 계열 중에 특히나 락밴드 하는 친구들이 심하게 자유분방하거든요. 거기다 일부이긴 하지만 문란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대로 꿈을 펼치기도 전에 그릇된 길로 빠질까 걱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들이 심하다 싶을 만큼 제게 간섭도 많이 하고 잔소리도 많이 했다고 하길래 그때는 사실 원망도 많이 했었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정말 잘한 일인 것 같다며 오빠들에게 고맙다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자라온 환경 이야기고요. 20대 후반까지 저는 부단히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홍대에서 밴드 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제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겠다는 원칙이 있었기에 보컬 레슨 알바도 중간중간 쉬지 않으면서 치열하게 살았네요. 하지만 다른 장르도 아니고 대중들에게 그리 호소력이 없는 락이라는 장르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성공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쨌든 서른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수로서의 제 꿈을 접기로 결심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오로지 가수의 꿈만을 바라보며 10여 년을 달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만두게 됐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제 성격이 한번 그만두자 마음먹으면 뒤도 안 돌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제 나이에 그리고 제 스펙에 할 만한 일이 딱히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나마 잘하는 거라고 해봐야 노래하는 거랑 영어뿐인데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노래와 영어라니요. 참고로 제가 영어는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어릴 때 오빠들 따라서 3년 정도 호주에 지낸 적이 있습니다. 작은 아빠가 거기서 큰 공장을 하시는데 어학연수차 저희 3남매를 3년 정도 봐주시기로 했거든요. 원래 외국어라는 게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공부하는 것보다 머리가 굳기 전인 어린 시절에 노출되는 게 훨씬 중요하고 효율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 뒤로 한국에서 지내면서도 어릴 때 한번 습득해 놓은 영어 실력은 줄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 락 음악 자체가 대부분 영어로 된 노래고 홍대에서 활동하는 밴드들 중에 외국인들 숫자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노래도 영어 노래만 대부분 부르다 보니 웬만한 원어민 수준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영어로 먹고 살기에는 여러모로 애매하다는 거예요. 일단 제 전공이 실용음악이라 학원 강사를 하기도 애매하고 지금 나이에 과외로 먹고 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고 있던 그때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2년 넘게 연애한 친구인데 저희 공연을 보러 왔다가 제게 관심이 생겼다며 따라다니길래 저도 싫지는 않아서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사귀기 시작했죠. 그런데 알면 알수록 제법 괜찮은 남자더라고요. 제가 꿈을 포기하고 일반 직장을 알아보는 그 즈음에 남친은 다니던 직장에서 승진을 했고 나이도 저보다 2살이나 많았던 그 사람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면서 청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결혼을 하고 나서 할 일을 천천히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별 문제 없이 진행했네요. 아빠는 우리 딸이 언제 커서 시집을 다 가는구나 하시면서 혼수 빵빵하게 해주셨고요. 예단이며 예물까지 그야말로 제대로 갖춰서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가수라는 꿈만 꾸며 살던 제가 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어요. 사실 남친이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만 해도 전 결혼에 대한 그 어떤 생각도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제 꿈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었으면 남친이 결혼하자 했을 때 단칼에 거절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시동을 거는 겁니다. 일단 저를 보면 제일 처음 꺼내는 말은 항상 너 언제 일할 거냐? 일은 알아보고 있냐? 였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결혼 초이기도 하고 또 어차피 일은 무조건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저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만 대답하고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전화까지 하셔서는 요즘 남녀평등이다 뭐다 하는데 남편만 일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어서 빨리 일자리 알아봐서 돈 벌어야 하지 않겠냐 등등 속을 계속 긁으시는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 애매한 이력서의 스펙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시어머니까지 옆에서 거드시니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한테 말했어요. 오빠, 내가 일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일을 안 알아보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일하라는 걸로 사람 피를 말리시는 건 너무하잖아? 이제 결혼하고 한 달밖에 안 지났어. 오빠도 나한테 그랬잖아, 결혼하고 천천히 일 알아보라고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뭐야? 내가 직접 나서기 전에 오빠가 중간에서 잘 좀 해봐. 라고 좋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자기가 나서는 건 정도가 아닌 것 같다며 저보고 알아서 흘려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끼어들기 싫다는 거죠. 그때의 배신감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결혼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다정한 척 하던 인간이었거든요. 결혼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찾을 때까지 집에서 푹 쉬어도 된다는 식으로까지 말하면서 사람 꼬셔놓고 이제와 시어머니가 난리치는 건 모른 척 하겠다니 저는 더 이상 말 썩고 쉽지도 않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했습니다. 알바하면서 보컬 레슨 자리도 알아보고 영어 과외 전단지도 돌리면서 지냈는데 진짜 웃긴 게 편의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딱 그쳤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던 하기만 하면 시어머니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는 소리죠. 신랑의 월급은 세금 제하고 400 중반으로 벌이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을 막 쓰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신랑이 경제권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저한테는 생활비만 딱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적금 들고 투자하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저도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벌 텐데 그 돈은 제가 전부 관리할 계획이어서 그때를 생각하고 신랑한테 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잠잠해졌던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다시 시작된 건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의 사건 때문이었는데 그날 시골에서 가져오셨다며 딱 봐도 상태가 좋아 보이는 굴비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분위기 좋게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하러 싱크대 앞에 섰자마자 뒤에서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니?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 남편한테 설거지 시키는 법이 어디 있어? 혹시 다른 집안일도 시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데 저도 기분 나빠서 한 소리 했습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저 힘들 때만 도와주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하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더욱더 화가 나셔서는 네가 힘들긴 뭐가 힘드냐. 꼴랑 돈 같지도 않은 돈 벌어오면서 유세 떠는 거냐. 그 돈 벌어서 누구 코에 붙일 거냐 등등 진짜 미리 준비라도 하신 것처럼 쉬지도 않고 저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런데도 신랑은 멀뚱멀뚱 보고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더군요. 진짜 그 어떤 행동이나 말도 안 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짐 싸서 친정에 갔네요. 아빠와 엄마는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어차피 제 일이니 그동안 웬만한 건 다 숨기고 말씀 안 드렸거든요. 결혼하고 편의점 다니는 것도 말 안 했고 시어머니가 일 안 한다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것도 말 안 했습니다. 저 혼자 해결하려고 했죠. 괜히 말해봐야 걱정만 끼쳐드린다고 생각해 아무 내색하지 않고 연락 오면 잘 지낸다고만 했는데 그래서 더 충격이 크셨나 보더라고요. 평소 점잖기로 소문난 아빠는 당장 찾아가서 가만히 안 둔다며 난리를 치셨고 엄마는 저를 붙잡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다음날 신랑이 저 데리러 친정으로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훈계를 하신 아빠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고 하셨어요. 한 번만 더 이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거나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는다면 그냥 이혼시킬 거라고 말하시며 제게도 엄중하게 경고하셨죠. 사돈네가 그렇게 돈 때문에 난리시니 매달 200만 원씩 제게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당장 편의점 알바 때려치우고 딱 1년 안에 자격증도 따고 뭐든지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거 다 준비해서 제대로 된 직장 잡으라고 하신 아빠는 그때까지 절대 아이도 가지지 말라고까지 하셨네요. 신랑이 옆에서 볼멘 목소리로 아이 문제까지 간섭하시는 건 선 넘으시는 것 아니냐 했다가 괜히 된 소리 한 번 더 듣고요. 그렇게 대충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며칠 후 외국에 있는 큰오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마도 엄마한테 제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전 또 엄청나게 야단을 들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오빠는 의외로 괜찮냐며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달래주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 봐왔던 엄하기만한
큰오빠의 모습이 아니라서 얼마나 어색하고 당황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처 하나 보내줄 테니 당장 만나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빠네 회사의 주거래처의 전화번호였는데 자기가 이미 마련해놨다면서 거기에 통역 겸 회의를 맡아서 진행하는 자리가 비었다고 저보고 한번 해보라더라고요. 처음엔 거절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영어 통역도 자신이 없는데 회의를 진행하라니요. 거기다 무슨 업무인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계속 거절했더니 오빠는 화를 내면서 분하지도 않냐고 하는 겁니다. 처음 기회는 자기가 줄 테니 무조건 부딪혀 보라던 오빠는 모르는 게 있으면 쪽팔리더라도 그때그때 물어보고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영어 공부, 업무 관련 공부 등 이악 물고 따라잡아서 무조건 그 회사에 버티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 연봉이나 복지 쪽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좋은 회사니까 어찌됐든 간에 나 죽었어 하고 버티기만 하라며 거의 1시간 가까이 설득을 하길래 결국 저는 없는 용기도 내보기로 했죠. 그리고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신랑도 그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은 바가 있는지 저보고 무조건 일주일 안에 잘릴 거라며 비웃더군요. 거기다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까지 제게 내 평생에 낙하산으로 들어간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 못 봤다. 들어보니 대기업 수준이라던데 네 주제에 무슨 대기업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온갖 저주를 퍼붓는데 순간 전 바로 신랑을 노려보며 물어봤어요. 내가 볼 땐 지금 오빠가 끼어들어야 할 타이밍 같은데? 라고 말이에요. 분명히 저희 집에 와서 미안하다고 빌면서 약속한 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간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나서서 중재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랑은 그런 약속을 언제나 했냐는 듯이 끼어들긴 뭘 끼어들어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라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작은 그릇 하나가 쨍그랑하며 깨지는 느낌이 들었네요. 신랑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래 어머님이 맞는 말 하신 건데 내가 괜히 또 오바하나 보다 그렇지? 라고 했더니 아무 말 안 하대요. 무언은 긍정의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린 아닌 것 같다. 어머니도 계시는데 잘 됐네. 우리 그냥 이혼하자. 했고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한마디 보태시더군요. 이혼하면 네가 손해지. 우리 아들이 손해볼 것 같냐? 그래 이혼해라 제발. 이라고요. 신랑은 이런 상황에서조차 아무 말 없더라고요. 내가 이런 인간을 믿고 결혼을 했다니 진짜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물론 저런 인간을 선택한 병신 같은 저한테도요. 그렇게 거짓말처럼 저는 이혼녀가 되었고 지금은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에 있는 30평대 오피스텔에서 혼자서 아주 여유롭게 말이죠. 어떤 회사냐고요? 바로 큰오빠가 소개해준 그 회사예요. 이혼 서류 접수하고 출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1분 1초도 아껴가며 일과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4시간도 안 자고 매일 업무 공부에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늦게까지 영어 공부를 했죠. 어쩔 땐 집에 와서 샤워도 할 기운조차 없어 그냥 쓰러져 잔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나태해질 때마다 진행 중이던 이혼 생각만 했어요. 이대로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퇴근하고 혼자서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근처 맛집 투어도 다닐 여유가 생길 만큼 업무에 적응했고 회사에서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네요. 물론 큰오빠의 입김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저 낙하산 맞죠? 하지만 이왕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 일자라는 낙하산이 되는 게 제 목표예요. 가수라는 꿈을 포기하는 시점과 결혼하는 시기가 공교롭게 겹치면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혼녀가 되었지만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흠이라도 되나요?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참고로 전 남편 월급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2배 이상 벌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전 남편이나 전 시어머니가 보면 배 아파하시면 좋겠네요. 전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살 거거든요. 자기 아내 아낄 줄도 모르고 그저 지 엄마 눈치나 보는 그런 인간과 평생 사느니 이렇게 자유로운 새처럼 사는 게 100만 배는 더 행복하네요.